대전에서요, 만취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휴무일에 지나가던 경찰에게 딱 걸렸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음주의식 하나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알게 됐는데요? 지금 차선 유지를 못하고 저랑 막 몇 번 내리세요. 차 하나가 이제 차선 유지를 못하고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창문 넘어서 운전자 모습을 딱 봤을 때 이제 눈이 진짜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잠깐 내려 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혹시 술 드셨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술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술 마셨냐고 그랬더니 술 마셨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제복이 아닌 지금 휴무 중에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 경찰관도 사복을 입고 있어서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휴무 중인 임영우 순경이 도로 앞에 있는 차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SUV 차량이 차선을 마구 넘나드는 건 물론이고요. 앞 타이어는 완전히 다 터져 있고 그렇다 보니 아스팔트에 붙이는 굉음도 나는 그 정도의 상태였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신고를 했는데 내려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어느 정도였나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이런 수치 들어보기도 힘듭니다. 0.353%라고 합니다. 네. 보통 면허 취소되는 수치가요. 0.08%입니다. 네. 그러니까 0.353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인사불성,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아웃이 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자, 다음 소식으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이 물놀이 사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국의 남부 지역도 지금 홍수 피해가 극심합니다. 먼저 뉴멕시코주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십시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모든 걸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이 급류에 집이 통째로 지금 떠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홍수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뉴멕시코주에 앞서서 얼마 전에 텍사스주에서도 거센 폭우가 내렸죠. 대규모 홍수 피해가 역시 발생했습니다. 국지성 폭우 때문에 강물이 저렇게 범람하고요. 단 몇 분 만에 수위가 3m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자, 이를 피해서 달아나는 시민들의 모습 저 멀리 보이시죠? 자, 그리고 텍사스 피해 지역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지금까지 11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온 현상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이와 관련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무려 47도까지 달궈진 차량 내부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911, what's the location of your emergency? I am standing outside of the Dick's at Cumberland Mall, and there are 2 children in a car by themselves, small kids crying. The windows are cracked, but I don't think that's right. They're little children. It's a little boy and a little girl. They're locked in the car, the little boy. Hi, honey, it's okay. Hey, you're okay. Hey, kitties. Hey, buddy. It's okay. Oh, you're hot. It's okay. Go for it. 저 아이들의 아빠 경찰에 체포됐다고요? 쇼핑몰에 주차를 해두고요.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차량을 세워두고 이 안에 그대로 이 남매, 2살, 1살짜리 남매를 냅두고 떠난 겁니다. 약 40여 분간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의 온도가 47도면요. 조금만 더 지체됐다면 아이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로 보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이런 특여운 폭염 아래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해 주식을 팔게 한 뒤에 수천억 원의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겨냥한 강력한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오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해 수익 실현 기회를 빼앗은 혐의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등에 넘겼는데 이후 하이브가 상장돼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방 의장 역시 수익의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가 조작범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단계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면은 사실상 패가 망신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설치합니다. 조만간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인데 분식회계 등 주식시장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과징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밤 늦게까지 이루어졌던 이 영장실질심사에서요. 양측은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20여 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면서 무혐의를 항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혹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제 6시간 40분을 넘게 심사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담당 판사가 이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3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변, 이걸 보고 아마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일상적으로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왔던 여태까지 수사 과정, 협조하는 과정을 보자면 본인의 책임보다는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모든 사유를 전가하거나 또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 중에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경우에는 CCTV 자료 등을 통해서 이전의 진술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혹은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비아폰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은밀한 대화들이 드러나지 않는 자료로 있을 것이다라는 법꾸라지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번 수사에 임하다 보니 이 판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명을 저희가 적극적인 법의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구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특히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 영장 발부를 법원이 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다. 특히 방금 보여드린 이 부분입니다. 계엄 선포문 작성, 그러니까 사후에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럼 특검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고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보이도록 지시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김성훈 전 차장을 조사하면서 변호인이 같이 배석을 하면서 압박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압박 또는 증거 인멸 또 회유 시도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그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소집을 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영장 발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보면 저 3가지 경우에는 어떤 상식적인 판단 기준이 판사가 볼 때 객관적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보고 이게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다 맞다라는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을 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총기 관련된 저 부분도 저희가 수사 기록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진술이나 여러 사람의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는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맞다는 뭔가 대비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 정도의 말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께서 다르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안 믿는 3가지 근거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확보했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진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사 기록 전반적인 것을 복사할 수가 없어요. 네.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66페이지짜리 범죄 사실 구성, 그렇죠.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이런 범죄 중대성에 관련된 설시, 거기에 보면 조금씩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누가 이런 말 했다. 그 정도만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다소 조금 변호인들께 아쉬운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이 부분은 인정하겠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20분 동안의 최후 진술, 이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고, 단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지금 줄줄이 이어지는 3특검 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들도 이제 자동적으로 같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 관련된 것들은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됐다고 봐요. 외환 혐의 빼놓고는. 나머지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의 확보는 하나의 성과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보고, 그다음 이제 외환 혐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속도를 내겠죠. 그러나 속도를 낸다고 해서 혐의 입증할 만큼의 증거 수집이 가능하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과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어떤 수사를 이어나갈지는 이미 이제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또는 소환 등을 통한 진술 증거 또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 정도, 내용에 따라서 속도나 아니면 범위가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외환 혐의가 빠져서 그때 2가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뺐느냐, 아니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혐의 추가용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일단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관심이 이제 됐습니다. 뜨거운 이제 주제가 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딴 건 다 조사가 끝났으니까요. 거의 끝나다시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엄 정당화를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도 보내고 이런 도발을 유도했던 뭐 이런 것들, 혐의 입증이 쉬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자면 이전에 함구하고 있던 분들이 진술하기 시작했다. 또 진술의 내용,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내밀한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법률적인 어떤 해석의 입장에서 외환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갑자기 강변하고 있는 이 모습 또한 이전에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의 전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특검이라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과 진술의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장에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러면 그 구속 자체가 기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외환 혐의 관련돼서는 이제 관련자들의 그 쥐 개통상에 있던 관련자들의 자백이 없으면 저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고 여러 가지 작전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작전의 목적이 만약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자백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쉽지 않은 거죠. 따라서 저 부분은 구속을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만 않은 수사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수괴이고 이것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집행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이제야 좀 사법 질서가 바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거나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오전 중에 구속 절차가 진행된 만큼 경황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설구치소내에서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윤 전 대통령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게 되면 네. 우선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정신적 건강이 이제 육체적 건강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재판은 진행은 될 거예요.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졌고 증인 소환이 됐기 때문에 네.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서증 조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재판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을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유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이번 법원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지 오늘 아침 신문에 많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근데 구속이 돼 있고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까지 진행 중인데 굳이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제 외환죄에 관련된 것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내란죄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내란죄의 연속선상에 있던 절차 관련된 부분들은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부수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는 다 조사가 됐다. 네. 그러면 굳이 왜 영장이 발부될 만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을까? 그 부분은 외환 혐의와 관련된 거죠. 근데 외환 혐의는 원래 영장 청구할 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다소 이제 어떤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본인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외환 혐의를 얘기를 했어요. 네. 외환 혐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수사가 됐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는 김성훈 전 처장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진술이 변화 과정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미 유무죄나 혐의 유무, 가담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다른 외환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의 추상적인 위험, 네. 이 부분 때문에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다른 특검들도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특검들에는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검 수사의 칼끝이 국민의힘으로 향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내우 외환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말로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통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물론 동의하지만 좀 과잉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많은 의혹들을 이제 와서 켜켜이 쌓아뒀다가 밝히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가 점화가 되기 시작하면 줄줄이 고구마 줄기 엮듯이 다 터져나오지 않을까. 저희한테 상당한 실현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짚어봐야 될 우리가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인가? 그 이전에 진행된 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것인가? 명확히 짚어보면 그 본질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없는 제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탈탈탈 틀어서 연관된 어떤 일들이 하나만 나와도 본리와 다른 일들로 계속해서 엮어서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이런 방식이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란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국가의 국정의 혼란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일어났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어떤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이 일을 임하고 있는 우리가 국가 행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 일을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민주당은요 내란 혐의 관련해서 유죄가 확정이 될 때는 국민의힘 국가 보조금 지원까지 모두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를 한 상태죠. 이게 뭐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는 우리가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아까 제가 국민의힘 내후 외환 상황이라 그랬어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금 뭐 외통수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동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율을 확보를 해서 또는 재고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이제 대변인께서는 그런 말씀 주셨지만 저런 입법 발의 내용을 보면 목적은 뻔한 거잖아요. 사실 제1야당의 정치적 토대를 없애겠다라는 취지죠. 제2의 적폐청산 2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이미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의 정당의 활동을 저런 식으로 제약을 한다. 헌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심판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위헌정당행 심판된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법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냥 정당을 없애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 전 원내대표의 저런 뭐 당대표를 얻기 위해서 표심에 갈구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존의 명태균 특검 관련해서는 2년 동안 수사를 해왔어요. 네. 특수단 구성된 것만 해도 2024년도 11월 달입니다. 100여 명을 이미 조사했어요. 그리고 60여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또 왜 압수를 할까요? 그 법은 특검법에 정답이 있습니다. 특검법에 보면 저희가 인지 사건을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대폰 압수하고 뭘 털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건, 본인들이 인지하게 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어요. 네. 끊임없이 국민의힘 정치인을 향한 수사에 나가겠다는 거죠. 아하.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 검찰을 개혁하는 이유, 이거는 별건 수사 상설화되고 뭐 탈탈 털고 전방위 수사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권 뺏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특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결국은 정적 죽이기의 적폐청산 2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라이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슈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죠. 최근 국무회의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돌발 발언을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결국 국무회의에서 배제됐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진숙 위원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고 배석자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민주당 측의 저는 설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어제 오전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배제 논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오후가 지나면서 갑자기 논의된다. 그러다가 저녁 때 돼서 배제됐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키는 것은 물론 이제 국무위원회 규정에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만은 참석해 발언권은 있어요. 네. 현안이 있는 경우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다는 부분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약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방통위원이 따로 있다면 네.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 성가시니까 당신 나오지 말고 방통위원 보내. 근데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통위원과 관련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 장을 없애는 거라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가신 부분은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방통위원회 국무회의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이건 부적절하다 매우. 심지어는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네. 새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발언들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국무회의 나오지 마. 이건 좀 너무 심한 조치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국무회의라는 것이 그 누구나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막중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소위 말해서 보수의 여전사가 되겠다고 하신 본인의 취지에 맞게끔 행동하는 이 행태를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적인 자리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리로 변색시킨 것이 오히려 더 잘못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방송사법이 방송계나 이 방송 정치적 중립에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저는 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 국가가 군사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전시 작전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환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해서 전시 작전권 환수가 국민들의 상당히 큰 관심사였고 또 주요 정책 과제였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국가에 서한을 보냈죠. 바로 상호 관세 서한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모두 정해서 그것도 각각 나라마다 다르게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됐고요. 이와 함께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자, 우리나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괄 협상이라 그래서 관세 협상과 함께 방위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우리 정부가 전시의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 이른바 앞서 보신 전시 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받아오는 환수하는 것을 관세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특히 일괄 협상을 하면서 방위비까지 다 내주기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맞는 건가, 어울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세 협상을 하는데 우리 자주국방의 근간인 전시 작전권을 환수한다? 이게 뭐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성락 실장이 가서 일단 던진 건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하고 비관세 장벽만 갖고 지금 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안보를 하나 얹었습니다. 근데 유성락 실장이 가서 얘기한 것은 산업 간의 협력, 조선업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우리 투자, 그다음에 뭐 LNG 같은 거 사업 참여 이걸 다 올려놓고 이걸 다 협상을 하자. 조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호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게 전시 작전 통제권입니다. 저게 전시 작전 통제권이 과연 이게 협상 카드로 활용할 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미국한테 유리한 것인지를 먼저 이걸 개념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자권 관련해서는 미국한테 유리하다는 설도 있고 대한민국에 유리한 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럼 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시 작전권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불리하다고 평가하시는 건지를 먼저 국민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태까지는 왜 이게 전자권을 안 갖고 왔냐면 미국의 주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전자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안 갖고 온 겁니다. 밀어온 거잖아요. 2014년도부터 계속 밀어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밀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미국 북핵의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찰 자산도 없고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저희가 격추시킬 수 있는 이런 미사일 방어망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갖고 올 때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한 먼저 국민께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오자라고 국민이 만약에 판단하게 되면 이 카드를 미국에 줬을 때 미국이 덥석 받을 카드인지 네. 아니면 옳거니 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카드를 니네 갖고 왔네라고 해서 오히려 미국에 유리한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카드를 작용할지에 대한 평가부터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일단 저희 보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 아마 당연히 이제 미국 측도 알게 되겠죠.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게 우리 가져올 테니까 그래 방위비 이렇게 많이 9배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래 돈 많이 낼 테니까 작전권 우리가 가져갈래 이러면 미국이 어이쿠 할지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나올지. 일단 먼저 이제 짚어볼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위급 상황이다. 지난 내란 사태로 인해서 6개월여간의 우리의 외교 공백 사태가 벌어졌고 트럼프 네. 정부는 이미 발족한 상태였고 이런 사안들은 대두되고 있었다. 그래서 급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전반적인 미국 중심주의의 어떤 안보 외교 체계가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토를 비롯해서 일본까지 다양하게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협상에 있어서는 모든 걸 내준다고 해서 저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가져온다고 해서 한쪽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보와 외교를 합쳐서 지금 다루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저희만의 묘수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하신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20년여 동안 저희가 완숙되게 만들어온 생각들이 있고 국민 저반의 인식들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격의 상승 또 우리의 안보 체제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논의의 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합참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는요. 전시 때 필요한 탄약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 비상 상황을 좀 이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벌써 이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랬습니다. 이거 전시작전권 얘기 함부로 건드렸다가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저희가 고민했던 그 부분입니다. 네. 이게 전작권 환수를 우리가 어떤 카드로 내밀었을 때 이것이 미국이 바라던 것이냐 아니면 뜨거워할 만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먼저 평가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는 그다음에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물론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한국의 작전 능력뿐만 아니고 사실은 안보 상황도 같이 고려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안보 상황이 지금 저렇게 전작권 환수 얘기를 꺼낼 만한 상황인지는 네. 또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만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관세 협상, 안보 관련 협상 이 투 트랙으로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관세 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통상과 안보 등 이 모두 포함한 패키지들 역제안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사항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 셋째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재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요.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입니다.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 주십시오. 한미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관세와 방위비가 무분별한 압박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과 국민께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이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못을 박았죠. 물론 7월 8일로 통보를 했다가 3주 정도 유예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아주 발빠르게 협상을 진행해야 할 텐데 실무적인 협상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는 정상 간의 교감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빨리 정상회담이 우선 아니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다가 한미 정상회담 9월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결국엔 중요한 협상들 다 끝나고 내줄 거 내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한 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정부 탄생하자마자 10여일 만에 나토 G7 나토가 아니죠. 네. G7에 참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무산됐잖아요. 네. 네. 그거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네. 미국 국내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고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지금 외교 환경 또 안보 환경의 변화가 큽니다. 이것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면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중국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반도라는 위치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아울러 다른 중동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생기고 있는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고 주한미군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협상에 있어서 충분히 전문가를 통해서 실증적인 고찰을 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외교의 내밀한 문제를 갖다가 그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혹은 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기우다. 정말 물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밀접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기반으로 국익 우선주의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략적으로 지금 미루는 건지 지금 필요성은 일단 정상 간의 소통이 가장 시급한 시점인데 또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우리 카드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시간을 좀 더 끌면서 뭔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근데 또 정상회담은 그거와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시간을 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만약에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몰라도 영국하고 베트남이 이미 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베트남은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그 속셈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 그 속셈과 부합하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 외교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영국이나 베트남 관련된 지도부를 만나거나 그다음에 일본 총리와 수시로 통화를 통해서 공조를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어떤 패키지를 마련을 위해서 민, 관 다 함께 TF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거죠. 특사가 굳이 여당 성향 있는 분이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범정부적, 범국가적인 그 대책기구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일본과 우리를 거의 똑같은 상대로 지금 보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어떤 공조 또 논의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서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재정 및 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제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배경, 역시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언제쯤 이자율 떨어지고 뭐 할까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가을쯤이면은 이제 가능할 거예요. 라고 하셔서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동결을 했어요. 지금 아직 여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엔 집값 때문인 거죠, 또?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죠. 4월부터 집값이 좀 들썩거렸던 면들이 상당히 이번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했었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주택 이제 규제책을 마련했으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좀 용어를 많이 쓰셨죠. 더군다나 이제 가계대출을 우리가 옥죄한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표면적인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외에 또 우리가 표면적이지 않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죠. 여기에 추경에 따른 소비 쿠폰도 이제 풀리게 되다 보니까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가을에 대한 부분은 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겠거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아예 정액으로 고정을 시켜서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죠. 이후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줄어드는 추세가 맞습니다.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P2P 대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놨거든요. 75%에서 80% 정도인데 한도 조약을 해야 돼요. 이거 9%에서 12%죠. 저는 이번에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이 은행이나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돈 있는 개인을 대출을 하도록 연결해 준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최고 7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지금 막 몰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주택용은 아니었고요. 뭐 어떤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라든지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뭐 은행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P2P를 이용하는 요즘 젊은 분들도 있고 이게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대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은 아닌 건가요? 예,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법 대출 금리랑은 좀 다르고요. 이거는 중형 중수익으로 일단은 대출해주는 곳도 또 은행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식으로 허가받은 대부업체들도 허가받을 수 있고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6억 원 상한 이거는 규제 받는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6억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주택을 6억까지 받다 보니까 또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우회적으로 이제 사업자 대출로 우회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P2P 대출 같은 경우 차입자가 내가 돈을 필요하다라고 올리면 공급자가 그것을 보고 대출을 결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차입자가 뭐 주택이라든지 뭐 하는데 여기에 정부 규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최대 70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자도 중위험 중수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높다고 그럴 수도 있고 낮다고 그럴 수 있는 게 9에서 12% 정도 됩니다.
그럼 은행보다는 훨씬 높은 거잖아요. 은행보다는 높습니다만 일부 대부업체보다는 좀 낮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위험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도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보니까 네. 내 개인 금융에 대한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출처도 불확실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또 자금 사정들이 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지난달 P2P 대출 잔액이 1조 2,300억으로 전월 대비해서 3.4%나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예. 그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네. 뭐 사채 써갖고 막 고통당하는 분들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P2P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채라는 건 이제 불법 추심의 문제죠. 네. 돈을 빌리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네네. 근데 이건 돈을 못 갚았을 때에 대한 계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약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만 불법 추심을 당한다라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또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파급된 효과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카드사도 타격을 적지 않게 받았죠.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던 카드사가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의 불맨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식품과 유통업계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했는데 카드사는 또 왜 소비 쿠폰 가지고 저렇게 툴툴대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소비 쿠폰을 받을 때 말이 쿠폰이지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 이제 돈을 지급받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상적으로 이제 쿠폰을 쓰는데 이 소비 쿠폰에 관련된 카드 수수료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좀 낮춰달라. 네. 그건 어쨌든 개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쓰는 부분들보다는 정부의 소비 쿠폰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상공인분들 우리가 이제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카드 수수료가 0.4에서 1.45% 정도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체크카드 수준인 0.15에서 1.15 수준을 좀 낮춰달라라고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압박 아니면 권고 이런 네. 걸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소비 쿠폰을 하기 위한 개발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카드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 재난 지원금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유사한 형태죠. 이때 당시에 대략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한 80억 정도 적자 났다는 게 카드사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또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그 수수료율을 좀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네. 생각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동안 카드사들 수수료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좀 하는 거는 제가 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것이 원래 보통 카드사들 입장에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가 대략 한 달 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카드사들은 일주일 내에 그 가맹점에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 비용 또 약간의 또 대출을 카드값을 못 갚는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카드사 입장도 제가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비자 그렇습니까? 입장에서 소비자 여쭤본 겁니다. 입장이시고, 예, 네, 저는 국민의 카드사. 입장에서 여쭤봤고 예. 카드사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직 받지도 못한 소비 쿠폰인데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얘기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또 이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도 신청하면 소비 쿠폰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흉악범들도 신청하면 구치소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학생들은 못 받는다. 예. 이게 무슨 역차별이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저는 물론 똑같은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몰랐습니다, 저도. 예,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던 내용인데요. 근데 어쨌든 소비 쿠폰을 이제 준다라는 의미는 현재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교도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이것을 영치금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네. 교도소 내에서 음식이라든지 의료, 약품 같은 것들 사용을 할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도 또 납품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돈이 돌고 돌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와 더불어서 또 우리한테 난민으로 오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국내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여기에도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이긴 합니다만 해외 유학을 가 계시거나 주재원들 같은 분들은 지금 국내에 당장 거주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날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6월 18일서부터 9월 12일까지 귀국하실 경우에 네. 신청을 할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1차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요. 잠시만 날짜 다시 한 번만요. 예, 6월 18일서부터 9월 12일까지 귀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네. 유학생이 됐던 주재원이 됐던 네. 저희 집안에도 뭐 유학생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귀국하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소비 쿠폰은 또 9월 달 아니겠습니까? 네. 2차 소비 쿠폰은 10월 31일까지 귀국하셔서 신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차장, 최근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역대급 번호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번호 이동이 일단 뭡니까? 네, 지금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그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다가 번호는 그대로 두고 KT나 LG U+로 통신사만 변경하는 것이 바로 번호 이동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은 뭐 이걸 못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위약금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통신사들은 1년이나 2년처럼 일정 기간 동안 쓰는 조건으로 매월 요금을 할인해 주는데요. 고객이 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에 위약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4일까지 번호 이동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하면서 부담 없이 번호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실제 위약금 면제 발표 첫날인 지난 5일 SK텔레콤 가입자 3,865명이 순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동통신 시장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의 규모인가요? 맞습니다. 그간 이제 국내 1위 통신사가 바로 SK텔레콤이었는데요. 고객 이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4월까지는 40%대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해킹 사태로 고객 이탈이 지속되면서 5월 이후에는 점유율이 내려갔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KT와 LG U+는 이참에 SK텔레콤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기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번호 이동이 과열되면서 불법 보조금 살포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신 스마트폰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일부 통신사 대리점에선 한술 더 떠서 통신사를 변경하면 현금까지 얹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불안감을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도 등장을 했는데요. 한 통신사 유통망에선 SK텔레콤의 해킹 사실을 빗대서 지금 번호가 아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로 고객을 설득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공유가 됐습니다. 또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이런 멘트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위약금이 면제되는 14일까지 이 통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또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것저것 많이 준다니까 또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SK텔레콤의 이 위약금 면제는 통신 위약금 면제다 이런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휴대폰 기기 이제 할부로 구매한 후에 발생하는 그런 단말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핸드폰과 함께 인터넷과 TV, 집 전화 등을 이제 결합 상품으로 이용하시는
느끼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핸드폰을 제외한 이 다른 상품들은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서는 이번 해킹 사고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호 이동이 과열되는 게 첫 번째 원인은 SK텔레콤이 일단 14일까지 위약금 면제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신작이죠.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 이 사전 예약이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통상 신규 단말기가 출시가 되면 번호 이동 수요가 극대화되는데요. 22일에는 단통법도 폐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단말기 보조금 지원 상한이 사라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통사와 대리점들이 보조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 보조금을 활용해서 휴대전화를 값싸게 판매하는 일명 휴대전화 성지들은 벌써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도 번호 이동을 둘러싼 통신사들 간의 혈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경제를 부탁해 오늘도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속철도 SRT, 여러분 타보셨죠? 이 SRT에 특실이 있습니다. 이 특실에서는 아마 간식을 따로 상자에 넣어서 제공하나 본데요.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간식 박스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그림만 봐도 누구나 알만한 거북선입니다. 그런데 배 뒷부분에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볼까요? 일장기로 보이는 깃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꼬리에 일장기가 웬 말입니까? 아니, 저 어떻게 된 거죠?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SNS에 이 사진을 공유한 겁니다. 본인도 제보를 받았는데 SRT 이 특실 승객에게 제공되는 간식 박스 그림에 거북선이 있는데 거북선의 선미에 꽂혀 있는 깃발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일장기로 보이는 빨간색 원형이 그려져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더라도요. 이거 마치 일장기처럼 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SRT 측에서는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간식 박스는 전량으로 폐기를 하겠다. 모두 폐기를 한다 밝혔고요.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외국에서 잘 모르고 저렇게 했다 그래도 기분이 나빠서 우리가 항의를 할 일인데 SRT면 KTX와 지금 양 산맥을 이루는 고속철도 아닙니까? 그런 데서 저런 실수를 했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쨌든 즉각 사과를 했고 전량 회수 폐기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왜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아마도 이건 어떤 외주를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일러스트 업체에게 맡겼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만연하게 별로 관리를 안 한 거죠. 몇 차례 분명히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 네.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가 산하 공공기관에서요. 이전부터 홈페이지에 보면은 독도를 Sea of Japan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네. 특히 영문 홈페이지는 더하다고 합니다. 그냥 갖다 쓰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다가 옮겨놓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는데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간혹 가다가 우리도 방송국에서 그 AI 영상을 잘못 알고 쓰는 언론사들이 몇몇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또 특정 커뮤니티에서 조작한 사진을 실수로 방송에 노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만 저런 실수는 정말 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찾아낼 수 있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인데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강목을 들고
여성들 옷 다 벗기고 찜뛰기 시키고 펌프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알몸 검사 다 받고 정말 수치스러운 것을 다 겪으면서도 우리는 인간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죽어도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반찬은 360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쥐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금방 난 거. 저는 좀 덜 저박한지 못 씻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통째로 삼켰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 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 실상들을 들어보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죠. 그때마다 정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요. 한 북한 이탈 주민이 이러한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강금 피해자 가족 대표 최민경 씨를 대리해서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겁니다. 최민경 씨는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 중이었는데 2008년도에 강제 북송됐습니다. 그 이후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해왔던 거죠. 지금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건데, 네. 이렇게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네. 어디다가 소송 자료를 송달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사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네. 이게 문제라는데, 먼저 송달 관련된 부분은요. 미국의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일단 송달을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해둔 상태고요. 민사 배상 같은 경우엔 사실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남한에 있는 북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제작한 그런 영상물을 국내 방송사들이 송출하고 틀었을 때 그 저작권료를 모아두고 있긴 합니다. 네. 그 저작권료를 통해서 먼저 이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내줘야 된다. 민사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현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역사적인 의미라던가 북한의 어떤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그런 의미로서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탈북 주민이 사상 최초로 김정은을 상대로 민형사상에 고발을 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입니다. 어제 충남 금산군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고자는 22시경 실종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수심이 급변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에도 여기서 이제 물놀이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부표 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변을 당한 이 4명의 젊은이들 중학교 동창 사이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물놀이를 즐겼던 곳이 하필이면 물살이 거세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다고요? 그렇죠. 물살이 갑자기 거세지기도 하거니와 얕은 곳과 짙은 곳의 그 수심 차이가 굉장히 커서 평소에도 굉장히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도창 5명이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친구 1명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4명이 그대로 사라져서 네.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밤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이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곡은요, 수영장과 달라서 물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처음 가는 지역이라면 그냥 경치가 멋지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저렇게 물살이 센지 위험한 지역인지 외지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특히 계곡이나 강에서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안전한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이 여름 피서철에 물놀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